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괴산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안윤수라고 하고요. 전공을 역사를 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근데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이런 강의를 해도 되나? 그리고 첫 시간에 유승준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 페이스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저는 이제 이 강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이 데뷔하는 날인데요. 경험이 없는 제가 이 강의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보자인 제가 강의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제 앞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쟤도 하는데 나도 마을교사를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꾸 길어지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을 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분 정도를 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제가 괴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하고요. 물론 어제 김근수 선생님께서 많은 내용을 알려주셨죠. 충분히.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수업 계획서 샘플로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도깨비 미션 완료하기라는 제목의 샘플을 나눠드렸고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수업 형태, 자료 선택, 시나리오 구성,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한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시부터는 5분 쉬고 난 다음 11시부터는 수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제가 요 빈 양식을, 수업 계획서 빈 양식을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편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쇄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고요. 그냥 요 양식에 맞춰서 뒷장에 있는 그냥 빈 종이에다가 그냥 양식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는데, 요거는 전체 계획에서 다음 주에 또 제가 강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계획서를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주제로 잡고 이 수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신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1시간은 나와서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같은 참석자들끼리 피드백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게 되는 거죠. 주제를 잡는 것, 수업 형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선택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서 이 수업 계획서를 완성하는 연습을 11시부터 끝날 때까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괴산의 어떤 자료를 제가 좀 유형별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연환경, 문화유산, 문화유형으로 일단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연환경은 지리, 이런 지도 같은 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산, 강, 도로, 행정구역, 지명 이런 것들 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수업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그냥 제가 종교로 그냥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무속, 불교, 기독교 또는 유교 선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화유형으로 보면은 농경,
군사 또는 뭐 놀이, 건축 뭐 이런 것들로 수업 재료를 충분히 삼으실 수 있겠죠. 먼저 괴산의 자연환경과 지리 어제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산의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요. 충청북도는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 있죠. 그렇죠. 자, 괴산군은 저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충청북도의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괴산군은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아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 있던 이 지도에서 그냥 따온 건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괴산군 그러면은 괴산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어떤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의 이름을 확인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맨 끝에 있는 군이 단양군이고, 그렇죠? 서쪽, 동쪽이죠. 동쪽, 북쪽, 북동쪽 맨 끝에 있는 저 군은 단양군이죠. 단양군 옆에는 어떤 군일까요? 제천시요. 제천시죠. 제천시 옆에는 충주시죠. 충주시 옆에 그리고 괴산군의 북서쪽에 있는 군은 음성군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군 밑에 괴산 옆에 조그맣게 있는 저 시도는 증평군이죠. 증평군 서쪽에 있는 시군은 진천군이죠. 진천과 증평 남쪽에 있는 저 군은 청주시가 되겠죠. 청주시 밑에 있는 군 차례로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시군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괴산에 있는 문화유산들도 이 인근에 있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들과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 지도에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생략을 했지만 여기 아래쪽 동남쪽이 경상북도인데 그 경상북도에 괴산군과 인접해 있는 시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군이 아니라 둘 다 시네요. 하나는 상주시, 여기 화북 지역으로 약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상북도 그 인근 시군은 문경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인근 시군을 확인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우리 괴산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전부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죠, 괴산군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저 문광면이 어딘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연풍이 서쪽인지, 청천이 남쪽인지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위치 정도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강인데요. 우리 괴산을 흐르는 젖줄은 뭐니 해도 달천이죠. 달천입니다. 근데 이게 달천이 이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달래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달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붙여가지고 달래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기록을 봤을 때 저 달자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천은 사실은 한자지 않습니까? 천은 한자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달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달래라고 불렀을 거고요. 그거를 한자를 좋아하는 양반들이 달천으로 바꿨을 거고, 그렇게 해서 달천이 굳어졌는데, 또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말버릇 중에 한 가지가 강이 안 붙으면은 뭔가 좀 주눅든다 할까? 그런 느낌 때문에 꼭 또 강을 또 붙입니다. 그래서 막 자꾸 달래강, 달강 막 이런 말들을 자꾸 쓰시는데, 저는 그냥 달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천. 달천은 굉장히 큰 강이고요.
굉장히 큰 강이고 남한강의 지류 중에서는 가장 큰 지류입니다. 출발은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서 보은군 속리산 쪽에서 출발을 해서 그 본류가 오고요. 본류가 오고 여기 잘 보시면은 본류가 오고요. 오다가 저쪽에 쌍곡 쪽에서 칠성의 쌍곡 쪽에 있는 쌍천이 저기 괴강다리 쪽에서 합쳐지죠. 거기서 합쳐지고 그다음에 쭉 간물면으로 해서 불정으로 해서 올라가서 남한강으로 합쳐집니다. 저 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괴산의 역사에서도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농사 짓는 데서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 강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꼬불꼬불 흘러갑니다. 그런 거를 지리학에서는 감입공유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또는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냥 산지지방에 노년기 오래된 산지지방에 강물이 흐를 때 똑바로 안 가고 계속 이렇게 꾸부정 꼭 고갯길 올라가는 것처럼 고갯길 내려가는 것처럼 꾸부정 흐르는 그런 강을 우리는 감입공유천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은 보여드렸는데 산을 지도에 표시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도저히 표시할 방법이 너무 귀찮아서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괴산의 산이. 하지만 그냥 괴산에서 내세우는 35개 명산만 그냥 한번 적어본 겁니다. 네, 괴산에서 내세우는 겁니다. 예, 괴산에서 이 정도 산은 명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간물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월산하고 성불산, 박달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괴산에 계곡이 물론 산이 많기 때문에 계곡은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죠. 훨씬 많은데 어제 수업에도 나왔지만 그냥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유명한 계곡들만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화양계곡, 쌍곡계곡, 가른계곡, 용추, 선유, 풍계계곡. 그리고 저 연화계곡은요. 연화계곡은 산마기의 길 그 괴산댐 때문에 수몰지역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육안으로 전부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계곡 되겠습니다. 괴산에 불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네마다 탑동이라는 동네도 탑골도 되게 많고요. 탑터도 많고, 그러니까 절터도 많고요. 절터도 많고, 뭐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들도 꽤 되고요. 여기 굉장히 불교가 아주 흥했던 그런 지역이 괴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문화유산을 조금 분류를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연사고요. 각연사나 뭐 공림사나 이런 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런 게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공림사입니다. 공림사. 그리고 화양계곡에 있는 채우남입니다. 이 외에도 절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유명한 절들만,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이미지가 이쁘게 나오는 그런 절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불상인데요. 불상 여러분들 그 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불상들이 좀 꽤 있습니다. 능촌리 어디 네. 있어요? 능촌리 저도 안 가봤어요. 저거 안 가봤는데 능촌리 석굴이라고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인터넷을 딱 뒤졌는데 굉장히 귀여운 부처님 상이 하나 나왔어요. 저도 이제 가보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능촌리 가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 옆에 지장리 석불 좌상 저거는 불정면에 있습니다. 불정면 목도에서 괴산 가는 길 옆에 바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지장리 석불 좌상은 좀 사진빨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훨씬 볼품이 없습니다. 훨씬 사진이 더 잘 받습니다. 기도발은 잘 먹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기도발이 있대요. 네. 이 능촌리 석불 같은 경우에 되게 굉장히 좀 귀엽고 이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불상입니다. 연풍에 가면, 연풍에서 충주로 가는 국도에서 가다 보면 이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왼쪽이고, 충주에서 오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큰 마애불이 있습니다. 마애불이라고 하는 거는 절벽에, 바위로 된 절벽을 깎아서 새기면은 마애라는 말을 쓰죠. 학자들이 한자말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근데 이불입니다. 이불. 병은 같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부처 두 분이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려운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꼭 저렇게 한자말을 써가지고 참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근데 이 부처는, 이 불상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불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두 분의 부처를 앉히는 이런 거는 그 불교에서 특이한 종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법상종이라고. 하지만 그 법상종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종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이불 두 분의 부처가 나타나는 이런 불교 문화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한 3군데 정도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 두 분의 부처가 한 분은 석가열애고요. 다른 한 분은 다보열애입니다. 자, 다보, 석가. 눈썹 이렇게 붙었어. 그 오른쪽이 다보인지 왼쪽이 다보인지까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한 분은 다보, 한 분은 석가입니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석가탑과 다보탑, 그쵸.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과 그 절의 탑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를 상징하죠. 여기도 부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고. 그리고 그 경남 통도사에 가면은 거기에 불화에 이렇게 부처님 두 분이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 두 분을 형상화한 불교 문화유산은 없습니다. 괴산이 굉장히 독특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걸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그냥 완전히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음각만 낸 거죠. 음각만.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 형상이 있습니다. 삼방리에 저렇게 음각만 된 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천의 도명산에 저런 마애불 있습니다. 저 마애불은 제가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탑으로 갈게요. 석탑. 문법리 3층 석탑.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보안사 3층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봉학사 5층 석탑. 얇고 호리호리한데 5층까지 되다 보니까 이 참 불안하죠. 네, 석가탑, 불국사에 있는 그 석가탑과 비교해 보시면 얘가 얼마나 불안한정한지 알 수 있죠. 꽤 커요, 공학사지. 네.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불교 유적인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관람객들이 부도를 좀 자세히 안 보시는데요. 전 부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거는 탑인데, 사실은 부처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우리 승려들도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교 교리에 의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사리가 나옵니다. 그분들도 사리가 나오고, 그분들의 사리를 모시는 거를 부도라고 하는데요. 부도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은 부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은 부도라는 말보다는 승탑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승탑이란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또는 절터에 가보면은, 그 스님들의 승탑을 한 군데 이렇게 쭉 모아 놓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양지 바른데, 이렇게 양지 바르고 뭐 이렇게 솔반 밑에 요런 데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그 부도밭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도밭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터에도 있고요. 일반 절에도 있습니다. 꼭 무슨 장독대 같기도 하고. 네.
요거는 삼방리에 있는 3층 석탑인데요. 이 3층 석탑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 제가 좀 진행할 얘기가 있어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이에요. 보시면은 탑은 5개석 숫자로 층수를 세는 겁니다. 요거는요 다 기단부예요. 기단부고 요렇게 지붕 모양으로 된 거 요걸 5개석이라고 하는데 5개석 1, 2, 3입니다. 그래서 3층이죠. 네. 다음에 유교 문화유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가 3개가 있는데 괴산향교, 청안향교, 연풍향교입니다. 이 향교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지만 개성에서도 있었고 한양에서도 있었지만 중심 교육 기관은 성균관이죠. 성균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자님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있어요. 그걸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성전 앞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 이름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각 이제 거의 군 단위에서는 이 향교를 다 설치를 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향교의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대성전, 앞에 있는 건물은 명륜당입니다. 괴산향교도 저 옆에 도면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게 대성전이고요. 저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이제 내산문 통과해서 나오면 저 앞에 있는 큰 건물이 명륜당인데요. 괴산향교는 이게 건물이 뭔가 좀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명륜당 옆에 소설대문으로 해서 담을 쳤어요. 옆으로. 전 이런 향교는 처음 봅니다. 뒤에 보시면은 연풍향교 보세요. 그냥 그 명륜당 바깥으로 담을 쳤잖아요. 청안향교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게 명륜당인데 명륜당 앞으로 담을 쳤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괴산향교는 명륜당 옆으로 담을 쳤습니다.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향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풍향교나 청안향교가 더 마음에 듭니다. 더 좀 뭔가 정갈한 느낌이 좀 나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형태가 확인이 되시죠? 뒤에는 대성전입니다. 공자를 모시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제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지내고요. 자, 청안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에 서원을 보실 때 서원은 제가 그냥 화양서원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화양계곡에 가보시면은 화양서원은 복원을 안 해놓고 만동묘만 복원해 놓은 것 같거든요. 서원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화양서원 같은 경우에는 송시열과 관련된 그런 교육 장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조선 후기의 정치와 양반 사회, 이 양반들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구곡이라 그러잖아요. 화양 구곡. 도대체 왜 7도 아니고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꼭 구곡일까? 왜 그랬을까? 그 구곡 문화가 처음 생긴 게 바로 이 송시열에 의한 화양 구곡입니다. 그리고 암서재 같은 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동묘는 사실은 그 대원군이 회철했을 때 굳이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다시 복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대주의와 관련된 그리고 전통사회에서의 권위주의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상님들이 잘한 거, 자랑스러운 거, 내세울 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동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서원 철폐하는데 제일 먼저 손댄 서원이 화양서원입니다. 예, 거기에 얽힌 재미난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괴산에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한 3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충민사.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능촌리에 있고
김시민 장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임진왜란 말이란 말은 사실은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냥 조일 전쟁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때 활약하셨던 김시민 장군을 모신 사당이죠. 이 충민사는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충민사 자체는 그 괴산읍 능촌리에 있는데 진입로는 가물면에 있죠. 그래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당은 어떤 양식으로 건축물을 세우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만동묘인데요. 이것도 사당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와 그 위의 황제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당이 맞죠. 자, 요 계단을 보시면 지금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지만 계단이요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옆으로만 이게 똑바로 못 올라가요. 너무 좁아서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오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싼 것들이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기어서 올라오라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당을 높게 짓는 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거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 자, 위기의 질서와 권위주의, 예, 그런 걸 여기 만동묘는 저 문 안에 있어요. 예, 화양계곡에 있습니다. 네, 화양서원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암서제쯤에 있죠. 금사당. 자, 두 번째 사당은 청덕사인데요. 이 청덕사는 불정면 목도리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가깝죠. 요거는 그 태조 이성계의 첫째 아들을 정환대군 이방우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좀 관리도 좀 허술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청덕사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교육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선 초에는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왜 첫째인 이방우의 사당이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이방우가 권력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당은 이방원 후손, 태종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어준 것일 겁니다. 우리 형님 덕이 높아. 청덕입니다. 그렇죠? 권력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워준 사당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왕자의 난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안 올려서 그런데요. 이 청덕사가 앞에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어요. 문 들어가고 사당 올라가는 데까지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예쁜 사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썼던 제실로 썼던 함의제, 그냥 요건 우리 한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봉서제입니다. 위치까지 제가 썼어야 되는데 그거 좀 준비가 미흡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강의가 있었는데 우리 괴산에 이 정자, 누각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고산정과 남파정입니다. 망화정, 매죽정 다 경치 좋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저기는 한 번씩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계정과 수월정입니다. 수월정은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저런 절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겠죠. 암서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암서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그 건축사에 있어서 제가 뭐 대한민국의 건축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부밖에 못 봤겠지만 이 임진강 이남 그리고 임진강 북쪽은 확인해 볼 길이 없으니까 임진강 이남만 놓고 봤을 때 저한테는 이 암서제는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너무나 멋진 건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암서재, 그러니까 금사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능운대죠. 능운대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이제 암서재에서 한참 멀어져가지고 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암서재 쪽으로 딱 보면요. 저 암서재가 그 숲에 계곡에 아주 조그맣게 딱 이렇게 바위 위에 얹혀져 있는데 그 경치가 암서재가 없어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암서재가 안 쳐져 있음으로 해서 더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화양계곡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은 저렇게 완벽하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질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그 우암송시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만 이 건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애한정 되겠고요. 일가정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묵당, 저 취묵당도 저기 가보시면은 되게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피세정, 팔짝정 이런 가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전통 가옥, 유명한 가옥입니다. 김기흥 가옥. 저 도면을 보시면 훨씬 더 이 김기흥 가옥은 더 아기자기한 건물이구나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천리 고가입니다. 여기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홍범식 고택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정말 홍범식 고택이 홍명희생가죠. 사실은 외부에 홍명희생가로 알리면은 더 크게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홍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죠. 이런 훌륭한 가옥이 남아 있다는 게. 연풍성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기독교 문화유산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건축물이 지금 이 괴산 군지에 의하면 한 2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괴산중학교 구본관입니다. 요게 그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요거는 그냥 언제든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시는 괴산 군수 관사도 역시 근대 건축물입니다. 군사유적 쪽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청천에 있는 미륵산성인데 저도 얼핏 한번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괴산은 아시다시피 이 접경지입니다. 접경지. 영남과 그리고 기호지방의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대의 경우에는 수비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이 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조상들은 싸울 때 중국 애들처럼 무식하게 장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성을 짓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산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괴산 지역도 이런 산성이 있고 우리 인근 지역 청주, 충주, 상주, 문경 전부 산성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괴산 땅은 전쟁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연풍 그 삼국시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문경세제라는 고개가 있죠.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러네요. 바로 나오네요. 조령. 조령은 사실 우리말은 세제인데 새가 넘어가는 또는 새가 쉬어가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세제를 역시 한자를 좋아하는 양반들이 조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른 거죠. 세제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자, 제1관문, 2관문, 3관문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여기는 좋은 산책 코스고 등산 코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가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본 건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아주 오랜 옛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괴산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연구가 좀 부족한데
찾아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 교육 자료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써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을비의병에 대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의병, 그러니까 구한말 의병입니다. 요건 임진왜란 때 의병 쪽 기록은 좀 제가 찾지를 못했고, 3.1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요 학생운동은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괴산의 인사들이 신간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기록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한국전쟁, 국민방위군과 관련된 이런 슬픈 역사들도 우리 괴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19 혁명 때 어떻게 괴산에서 도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리고 화전민들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우라늄광 얘기를 하다 이번에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네, 그건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종교 쪽은 약하다 보니까 카톨릭이나 이쪽은 제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농민운동, 그리고 이제 유기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더 뭔가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재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거는 제가 나눠드린 그거랑 좀 양식이 다르죠. 원래 요걸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빈 종이를 드려야 되는데 빈 종이를 드리지 못한 거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마친 다음에 5분 휴식한 다음에 직접 연습해보는 걸로, 수업계획서 작성하는 걸 연습하는 해보는 걸로 다음 1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 수업계획서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날짜, 장소, 제목, 그 다음에 강사 이름, 핵심 질문, 주제, 대상. 저 위에만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는데 주제가 왜 따로 써야 되고, 핵심 질문은 또 왜 따로 써야 되냐, 뭐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수업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제와 적합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벗어난 것들을 쳐내고 그 주제 핵심에 맞는 것들로 집중해서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주제를 정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올 봄에 증평에서 공정여행가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업이 있었는데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수업 계획서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처음에는 저런 걸 왜, 그냥 난 공무원도 아닌데 저런 공무원스러운 걸 내가 왜 문서 작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수업을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뭔가 어떤 스킬이 좀 더 필요한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수업 계획서를 억지로 작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귀찮고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해보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수업을 하려면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수업 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주제는 그렇고요. 제목이 주제랑 왜 다르냐? 물론 저는 불정면 마을 이름과 역사,
불정면과 마을 이름과 그 유래 이렇게 막 거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제목이 왜 주제와 달라야 되는지를 제가 들었던 그 수업에서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섹시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청소년들한테 제목이 우리 어른들 감성에 맞는 그런 제목을 쓰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목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한 분이 지금 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제목은 반드시 그 주제에 걸맞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촌철살인의 그런 아니면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제 경우에는 우리 마을 이름은 왜 이런 핵심 질문으로 막 제가 이제 머리를 짜가내 가지고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필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처음인데 저도 이렇게 시계를 봐가면서 하는데 약간 이렇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늦어지네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다 보면은 또 격가지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면 길 가는데 나침판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핵심 질문을 수업 전에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요. 그 아래쪽은 목표란을 또 따로 뒀는데 저거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목표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목표란을 넣고 그 아래쪽은 도입 전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저 도입 전개 마무리고요. 마무리고 저 칼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칼럼이 시간을 적는 란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에 내가 전부 쓸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몇 분이냐면 저기에 의하면 25분, 5분, 10분이니까 40분이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40분인데 그 40분을 도입에 몇 분을 쓰고 전개에 몇 분을 쓰고 마무리에 몇 분을 쓰겠다. 요걸 설정하지 않으면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도입에 5분, 전개에 25분, 마무리에 10분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도입은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요 수업은 제가 불정초등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서 계획을 해서 제가 한번 그 수업 계획서를 써본 건데요. 불정면에서 저한테 의뢰한 건 불정면의 마을 이름과 관련된 수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제가 이 군지 갖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 전설이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애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 끝에 한번 해봤습니다. 도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제가 불정면 큰 지도를 가지고 가서 앞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건축학개론에 보면 거기에 그 건축학개론 시간 첫 시간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와서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자 표시해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표시하는 장면 나오죠. 그거를 애들한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표시하게 하고 그러면서 불정면의 지리에 익숙하게 지도를 보면서 익숙하게 해서 먼저 주의를 좀 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5분을 좀 쓰려고 그래요. 5분을 쓰고 학생은 나와서 저는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도에 가서 표시를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학교에 오는 길을 그거 하는데 제가 5분을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그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요. 재미난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알고 있는 자기 마을의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25분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써놓고도 잘 기억을 못해서 보게 되네요. 지도 앞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자신의 마을 이름을 말하고 남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자기 마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10분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고 우리 마을 이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수업 이후에 그 학생이 외부인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을에 대한 설명을 그 학생이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업 계획을 해봤는데요. 뭐 아직 제가 수업을 해본 건 아니라서 나중에 불정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요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정면에 이제 그 법정리가 꽤 되게 한 10몇 개가 있거든요. 그 법정리를 다 쪼개가지고 퍼즐로 만들어가지고 퍼즐 맞추는 걸 해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다하게 안 가게.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되도록이면은 한 가지 주제로 일목요연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강의를 할 건지, 토론을 할 건지, 아니면 놀이식으로 할 건지,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탑사를 갈 건지, 아니면은 예술 활동을 할 건지, 이 수업 형태에 따라서 수업 계획서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수업 계획서에서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지, 그 재료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료. 저 같은 경우에는 괴산의 문화유적 중에서 수업 주제에 걸맞는 재료들을 뽑겠죠. 이번에는 절에 가야지. 그러면 절에 관한 자료를 뽑고 탑에 관한 자료를 뽑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절로 데리고 가겠죠. 네. 그리고 자료는 수업 시간에 걸맞게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은 50분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분량을 준비하면 오히려 앞에 있는 강사를 당황하게 할 겁니다. 나 이거 시간은 벌써 가고 이게 마음이 초조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형태에 걸맞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나리오 작성은요. 첫 시간에 강의하신 유승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경험이 쌓여 계시기 때문에 굳이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 없으실지도 몰라요. 저도 뭐 그분이 아니니까 단정은 못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아마추어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을 충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앞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와서 그냥 떠들기만 하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수업 안에 스토리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고민을 하다 보면은 수업을 어떻게 할까? 애들하고 게임을 할까? 아니면은 토론을 할까? 이런 수업 형태와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은 이제 그 교과 과정에 얽매인 교사와 달리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뒤에도 좀 말씀드릴 생각인데 통합교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금방 끝내고 쉬는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지명을 이용한 수업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월이라는 이름은 배넘이고요. 자, 배가 넘어갑니다. 놀미, 노을이 지는 마을이고요. 자, 수혜리하고 하회마을은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하천은 감입공주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이 마을을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 하자랑 물 숫자만 다를 뿐이지 수회리, 저 수안보 가는 쪽에 수회리 있거든요. 수회리와 하회마을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마을로 물이 돌아가요. 네. 대사리는 한절, 그리고 유창리, 사창리, 남창마을, 자, 전부 가운데 창자가 들어가는 저런 마을들, 창고가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괴산은 창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두천은 막을 두자에 내천자. 그래서 마그네입니다. 우리 이름이 마그네예요. 저거 칠성에 있는데요. 네, 칠성에 마그네. 지금도 마그네라고 해요. 네, 마그네. 저 물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그리고 사리면 송오리에 가면 번덜말랑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저도 뭐 이렇게 길이 번덜번덜거린대나 뭐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고. 자, 그리고 수업을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물찾기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인이 다 아는 보물은 사실은 그게 보물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괴산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제가 아까 생략해뒀던 이 삼방리 3층 석탑입니다. 삼방리에 3층 석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 제 트럭을 끌고 딱 갔습니다. 앞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아, 좀 그냥 평범한 신락의 3층 석탑이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층 탑신에 뭔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봤어요. 부처님을 새겼네? 손 모양을 이러고 있네? 비로자나불이구나. 그래서 요거 생각보단 특이하네, 탑이.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딱 갔더니 여기도 부처가 새겨져 있네. 그럼 4면 다 부처가 새겨져 있겠구나. 나머지 2개는 확인을 안 한 상태였죠. 그리고 부처를 딱 봤는데 손 모양이 이거랑 달라요.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어머나? 오른쪽에는 약사부를 새겼네? 그럼 나머지 북쪽하고 서쪽에도 다른 부처를 새겼을 가능성이 크겠네? 그래서 서쪽하고 동쪽도 돌았어요. 역시 다른 부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인 손 모양이 잘 확인이 안 되고, 도대체 그럼 이게 아미타열인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떤 부처지? 그러면서 안내판으로 갔습니다. 안내판으로 갔더니 이제 정답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다음에 보시면은 남쪽 제가 처음에 발견한 부처입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가? 거꾸로인가? 요건 뭐냐면 그냥 손 2개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검지하고 엄지를 이어서 모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는 거의 이러고 계시죠. 이건가? 손이 이건가? 예, 이런 부처는 아미타열인데요. 이 수인이 손가락을 붙이는 요 손가락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다른데 그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손을 나머지 요 손 말고 요 손을 허벅다리 위에 얹고 있는 거 요 항마촉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항마잖아요. 마귀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아시면은 불상도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죠. 요 동쪽에 있는 약사불 보세요. 손에 약통을 들고 있습니다. 약사불들은 손에 약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약사불.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쪽하고 북쪽. 헷갈려요. 저기 보시면은 북쪽에 석가모니불이라고 써 있는 저 부처가 지금 항마촉진을 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뒤에 계신 분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부처들 그냥 손 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열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저렇게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삼방리 3층 석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 경험으로는 삼방리 3층 석탑이 저한테는 보물이 됐던 거죠. 보물이 됐던 거고 그런 보물을 발견할 때 기쁘고 재밌잖아요. 저는 그거를 만약에 제 수업을 어떤 학생이 듣는다면 그 학생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것만 하고 5분 쉬도록 할게요.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 우리는 그 교사들처럼 이렇게 그 진도에 대한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괴산이 있는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옥천지질대입니다. 옥천지질대는 언제 생기냐면 고생대쯤에 고생대인가 캄브리아인가에 생기는데 이 옥천지질대 위쪽을 경기지괴라고 해서 경기 땅입니다. 경기 땅. 이 아래쪽을 영남지괴라 그러는데 영남 땅이 경기 땅을 가서 들이박습니다. 그러면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을 들이박으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듯이 요 소백 산맥은 습곡 산맥입니다. 근데 생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됐죠. 태백산맥하고 만들어진 원인이 다릅니다. 태백산맥은 동쪽이 융기했기 때문에 생긴 산이고요. 요 소백산맥은 가서 들이박았기 때문에 생긴 습곡산맥입니다. 옥천지질대. 지구과학을 가르칠 지구과학 수업이기도 하고요. 지리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이 생기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이 생기고요. 맨날 싸움을 했습니다. 산성을 짓고요. 역사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천을 통해서 이 달천이 왜 중요하냐면 충주 목사가 충청북도 쪽에 세금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창, 남창, 또 유창 이쪽 창고에다가 모아서 달천에 실어서 마포까지 보냅니다. 조선시대 조세 수치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지도로만 보고 확인해야 돼. 아, 그래, 이렇게 왔겠구나.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띄워서 마포까지 갔다. 세금이. 네. 그거를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울 애들 못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사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 수혜리 마근의 지명과 관련된 수업도 같이 할 수 있죠. 감입공주천이기 때문에. 그 마그네라는 동네가 생긴 것도 이게 달천이 감입공주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휘휘 돌아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증평에서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쉬겠다고 5분 휴식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퀴즈 내기, 별명 붙이기, 유추하기, 옛날 이야기, 말놀이,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말놀이라고 하는 건. 한자풀이,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그림, 역할극, 따라하기, 자, 따라하기, 저 부처님 손 수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상상하기, 마인드맵, 게임 같은 거 학생들 되게 좋아하죠. 네, 이상입니다.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